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남과 대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대전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하천 수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물살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 지역에선 이번 비로 도로가 통제되는 곳은 아직까진 없는 상황입니다. 남부 지역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충남 남부 지역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전 중으로 대전과 충남, 세종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남 부여와 서천, 공주, 청양, 보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대전과 세종 지역엔 호우 예비특보가, 충남, 태안, 당진 등 6개 시군엔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엔 내일까지 30에서 80mm, 충남 북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와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가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전국의 장마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대전 지역 상황 보고 왔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비가 안 내리는 것 같네요. 네, 서울에도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에 이어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차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충남 남부와 전북 북부 서해안, 경남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며 호우특보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 중부 많은 곳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호우뿐만 아니라 태풍급 돌풍도 예상된다고요? 네, 비와 함께 바람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해안가로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비와 함께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을 들이받아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사고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신기혜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길 행렬이 시작될 텐데 사고 현장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고 현장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도로 위를 나뒹굴었던 파편들이나 부서진 차량들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오가는 시민들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방향 통행은 원활합니다. 다만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뿌렸던 물이 여전히 흥건하게 남아있고요.
사고 충격으로 울타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임시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서울시청 별관 쪽 교차로에서 숭례문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차가 200m 정도 역주행을 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현장에서 숨진 6명은 영등포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는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YTN 신기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충돌 이후 차가 스스로 멈췄다며 급발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퇴근길 대형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걸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 진행을 했고 음주는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려진 사실만으로 살펴볼 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이 직업이 이제 운전인데 이 정도 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사고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시속 100km 이상 되는 급가속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었던 점도 차량 이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다릅니다. 역주행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잇따라 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는 차가 장애물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감속하며 멈췄다는 겁니다. 운전자 조작으로 멈췄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아니에요. 급발진 차량은 사고나 차일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었어.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사고 당시 급발진 차량 특유의 회피 동작이 나오지 않은 것도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습니다. 급발진 사고들은 보면은 어떻게든 차량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동작들을 운전자들이 정말 끝까지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급발진보다는 오히려 어떤 운전자의 어떤 실수나 부주의이지 않을까라는. 경찰은 마약 투약이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또 북한이 잇따라 날려보내고 있는 오물풍선 문제와 대북 관계,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5분 비전 발표회는 오는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의 첫 공식 행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위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잡혀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를 약속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면 질의에 이번 탄도미사일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첫 대선 TV토론에서 승리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미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의회 폭동을 일으킨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일부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2020년 대선이 사기였다며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 검찰의 기소에 대통령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처벌받는다면 바이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he could be a convicted felon as soon as he gets out of office. Joe could be a convicted felon with all of the things that he's done. 대법원은 1, 2심과 달리 트럼프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행동으로 추후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각종 논의는 공적 행위로 절대적으로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하고 의회 폭동을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동인지 하급심에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론은 11월 대선 전까지 나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 무슨 짓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권력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Prosecutions to bring or not to bring are absolutely immune from suit. So concerns about the weapo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a future president, for example, those just got a lot big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법 위에 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주도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의 힘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TV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물러서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이 토론 한 번으로 규정되도록 두지 않겠다며 남편을 엄호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TV토론에서 사실상 참패한 뒤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에 맞닥뜨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과 휴일을 보내며 일종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인과 자녀, 손주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바이든 가족은 재선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후보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패션 잡지 보그의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가족은 지난번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4년을 규정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최선의 일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고령의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 리더십을 향한 전 세계의 신뢰가 급증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한 정책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world knows, the world has experienced over 3.5 years, not one night, is exactly the kind of leadership that he's brought to bear on problems that are common for so many countries, particularly so many of the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여전한 데다 공화당도 이달 중순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격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7월은 이래저래 쉽지 않은 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하마스 동조 혐의로 체포했던 가자지구 초대 병원장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에게 가자지구 칸 유니스에서 대피하라고 통보해 새로운 지상 공격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자 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의 모하메드 아부 살미아 병원장이 다른 억류자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병원을 하마스 지휘소로 의심한 이스라엘이 기소나 재판 없이 구금한 지 7개월 만입니다. 병원장은 자신과 다른 수감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تعرضنا لتعذيب شديد وتم كسر اصبع الابهام حتى الان لا نستطيع يعني الصغير عفوا وتم يعني اكثر من مره التعرض لي بضرب في الراس ونزول الدم اكثر من مره هناك تعذيب شبه يومي كان في السجون الاسرائيليه. 그의 석방 소식에 이스라엘 우파 정치인들은 발끈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심각한 실수라며 정보기관에 석방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하마스 세력 제거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에게 가자 제2도시 칸 유니스에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지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The latest order is a sign that Hamas has managed to regroup, and we could soon see Israeli forces moving back into Khan Yunis and a resumption of heavy fighting.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강경 군사작전을 이어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유로파 소속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브라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브라질 동부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뛰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2.26% 뛴 배럴당 83.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의 9월 인도분 가격도 전장 대비 1.9% 상승한 8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또한 지난 4월 3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초5 때 고3 이과 수학까지 끝내고 초3이 고1 미적분을 배우고 다소 믿기 어렵지만 강남 대치동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문은 도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초등 의대반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주요 학원과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을 앞당겨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대비 최대 14배가 빠른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시민단체가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준비반이 인기가 있는 이유, 사교육업계와 학부모들의 수요가 맞물려섭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인 학생들을 더 오래 학원에 다니게 할 수가 있죠. 또 그만큼 성적 향상에서 자유롭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근 의대 증원과 맞물려서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도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12조 4천억 원, 전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커진 사교육 시장 자체를 법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선행학습을 적절히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그런다고 해서 사교육이 억제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신문은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제는 전국 가구의 3분의 1을 넘은 1인 가구, 1인 가구를 위한 소분식품이 인기입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면 조각 사과의 매출이 70%가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쪼개야 팔리는 시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34.5%입니다. 3분의 1이 넘죠. 또 평균 가구원 수도 2.2명입니다. 즉, 한 번에 장을 많이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이렇게 1인용 족발은 물론이고 과일과 채소도 소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는 편의점 컵과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정도가 뛰기도 했습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 해도 신선하게 조금씩 사 먹는 트렌드를 반영한 컵 반찬도 인기입니다. 네, 같이 대용량 제품을 산 다음에 나눠 갖는 공동구매도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고물가 시대도 지속될 걸로 보이죠. 그만큼 소분 경제도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북촌 한옥마을. 그런데 이곳에서 야간 통금이 37년 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사진 먼저 보시죠. 익숙한 풍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너무 몰려서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컸죠. 마을을 실제로 떠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종로구가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걸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는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서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많이 붐비는 구역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이 시간에 다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안팎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한 건 서울 종로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작가로도 활동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시는 사진, 영화 제작 발표나 기자회견 아닙니다. 차인표 씨가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한국문학축제에서 초청 강연을 하는 모습인데요. 현지 독자들을 만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차인표 씨는 총 3편의 장편 소설을 지금까지 썼는데요. 이번에 필독서로 지정된 책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입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집필에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 아이에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글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부터 옥스퍼드대 한국학과의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교내 모든 도서관에도 비치된다고 합니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작가 차인표로서의 커리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우선 사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제목 그대로 이거 콘서트장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인파가 몰렸죠. 지난달 30일 폐막한 서울국제도서전 현장입니다. 행사 기간에 15만 명이나 다녀갔는데 특히 2030 세대가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문체부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표값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서전의 흥행이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기줄이 어마어마했고요. 입장하는 데만 한두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또 출판사나 서점들의 참여도 활발했고 N차 관람객도 많았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찾듯이 책과 익숙해지려는 젊은 층이 많았고 다른 나라의 책과 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책은 죽었다란 말을 듣던 출판인과 서점 관계자들은 이번 도서전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진지하게 집중해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았던 겁니다. 내년 행사는 어떻게 다채롭게 채워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7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2시 10분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시세 조종 자금을 지원한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열립니다. 파리바게트 재판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PC 허영인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성매매 알선을 미끼로 먼저 수수료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일당을 유인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필요했던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주선해준다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돈이 급했던 A씨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알선 대가로 첫 번에 한해 수수료 20%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신 게 망하셔가지고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도 좀 많은 빚이어서 만나서 현금으로 이제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A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현금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알려준 호텔로 갔지만 만나기로 한 여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급히 업체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습니다. 일단은 현시부정했어요. 아, 이게 맞나?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200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거기서 일단은 멘탈이 아예 나갔는데 졸지에 대출 빚을 떠안게 됐지만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알리지도 못했던 A씨. 6달 만에 다른 번호로 업체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고 일하겠다고 속여 일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선불 수수료를 받으러 나온 남성은 예상대로 지난해 말 돈을 건넸던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남성을 직접 경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도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도 한 적정량보다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이 먹고 잠 자고 거의 한 2달, 3달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침이 떼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경찰서 가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범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모든 땅은 각각의 용도와 그에 따른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무런 규제 없이 필요에 따라 마치 백지처럼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화이트 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와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일본의 로폰기 힐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바로 공간혁신구역입니다.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국토부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구 밀집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예상되는 교통 거점으로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양주 덕정역 등 6곳이 있고요.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독산 공군부대와 인천역 등 6곳, 그리고 기반 시설을 활용해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 부산 금사산업혁신 플랫폼 등 4곳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세부 개발 계획을 담아 법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의 화이트존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국토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하나의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잖아요. 주민들이. 직주 근접은 옛날부터 나오던 말이고 거기다가 이제 문화시설이나 쇼핑 이런 것들 한국만에서 누리려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지자체가 그런 규제를 넘어서 다른 시설들도 여러 가지 복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취지죠. 최신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였는데 직접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8일부터 4일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 연봉 협상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이 한 855명 정도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별도 혜택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과급을 어떻게 산정해서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노사에 조금 대립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023년이랑 24년에 그 임금 교섭을 병합했습니다. 이거 할 때 조금 휴가 일수를 확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따른 반대급부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임금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을 사측에서 보상을 해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노사가 그간 10여 차례 교섭도 이어갔고 또 반도체 수장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사 간의 근로 조건에 대한 불일치가 있으면 그 해당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서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조정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정 절차가 3회가 있었고 이 이후에 그 솔루션 디바이스 DS 부분장 최근에 임명되신 분이죠. 이분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측에서 원하는 것과 사측에서 원하는 것이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가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근데 사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임금교섭 타결 전에 비조합원 조정 결과 발표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그 임직원 대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여가 포인트 지급하고 휴가 의무 사용 일수를 2일 축소하고 그다음에 노사 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사 협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그 노조 측에서 제안했던 요구했던 것과는 여전히 거리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지난달 7일에 이제 진검다리 연휴에 이제 창사 첫 파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연차 파업에 나선 건데 뭐 그때는 어쨌든 연휴다 보니까 별 생산에 차질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8일에 총파업에 나서면 월요일부터잖아요. 그럼 생산에 좀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번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이제 자발적인 참여고요. 그리고 지금 그룹사 전체, 특히 삼성전자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등등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 특히 AI에 많이 쓰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룹사 내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조금 미기의식이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의식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삼노가 사실은 그 대표적인 교섭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올 8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얼마나 이 파업의 효과가 크게 번져나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삼노 측은 이 사측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쟁의 행위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 파업 자체가 조금 더 강도 높은 파업, 뭐 기간을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파업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슈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은 결국은 그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결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이 자본 비용 같은 것을 뺀 것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고요.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영업이익만에다가 이제 성과급을 그걸 베이스로 매겨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영업이익 한 8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약간의 제가 보기엔 양쪽에 좀 갈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그냥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실마리를 찾고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의 타결 그리고 이것을 통한 사실 그 파업이 더 크게 번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타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어쨌든 언급하신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가운데 파업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성과급 산정과 관련된 게 극복할 전략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전략들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뭐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의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게 몇 달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젠슨 황도 엔비디아 CEO도 결국은 퀄 테스트 삼성이 궁극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고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또 반짝 떴었어요.
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 궁극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다수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업황부진 혹은 예. AI발 이 혁명에 삼성이 잘 올라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의 파업 상황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교롭게도 저번 시간 교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에르메스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이 브랜드의 명품은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버버리인데요. 작년 1, 4분기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 지금 감소해 있고요. 주식 가격도 작년 고점 대비 지금 한 60% 정도 빠져 있는 기업이 바로 버버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버버리 하면 트렌치 코트. 근데 두 분 트렌치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영문학 전공은 아닌데요. 찾아보니까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이더라고요. 참호전 혹시 기억나세요? 참호전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1차 대전이잖아요. 1차 대전 때부터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참호에 계속 있으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보면 비가 내리면 옷이 젖고 이러다 보면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입던 방수 코트 같은 건 너무 무겁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단을 가지고 영국 장교들에게, 영국 군사들에게 배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트렌치 코트라는 것의 시작이고요. 이걸 저희가 이제 버버리 코트 하면 트렌치 코트라고 인식하게 되고 거의 상징과도 같은.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최근에 한 170년간 트렌치 코트는 거의 이제 버버리 코트로 상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업황이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명 바바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식으로는. 근데 이게 주가도 12년 만에 떨어지고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속하고 지금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저번 주에 그 화요일 날 얘기했던 에르메스 버킨백과는 조금 반대 상황 같습니다. 그 공급이 조금 많이 풀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가짜 상품들이 유통이 된 것, 그리고 버버리 자체에서도 좀 대량 세일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유통 채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저희가 이제 트렌치 코트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행을 덜 타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신상품을 살 이유가 좀 적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울렛 같은 데를 가서 조금 더 싼 옛날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신상품과 아주 큰 차이는 없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이어서 각광을 받았던 브랜드가 유통망 같은 데서 생기는 어떤 가격의 차이, 공급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버버리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게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버버리 매각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이 약간 다운턴이 오면서 잘 안 팔리기 시작하고 버버리가 가진 이런 치명적인 단점들, 브랜드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누적됐던 부분이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버리가 이번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 살펴보겠는데 2024년 하반기 첫 거래에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약간 빠졌는데 뭐 크게 빠지는 않았고요. S&P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0.83% 올랐는데 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6% 급등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뜨거운 부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언급하신 이제 테슬라. 요즘 많이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테슬라의 그 어떤 인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 앞두고 급등한 상황인데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2분기 인도량 자체는 작년보다 뭐 한 4%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인공지능 AI 플러스 로봇공학 회사, 특히 8월 8일에 그 테슬라 로보라고 하는 무인 택시 공개 예정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라고 하는 중국 내 테스트에서 지금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 테스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 단기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조금 주목도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에너지차 점유율의 한 62%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국에서 얼마나 잘 풀릴 수 있을지 이것도 테슬라의 향후 업황 그리고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뉴진스가 지난달 진행한 도쿄돔 팬미팅 이후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저변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밴드 연주에 맞춰 데뷔곡 어텐션을 부르며 무대 위에 오르는 그룹 뉴진스. 5만 명에 가까운 팬들의 함성이 도쿄돔을 가득 채웁니다. 뉴진스가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일본 도쿄돔에서 지난달 26일과 27일 대규모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도쿄돔 입성까지 걸린 기간은 1년 11개월, 해외 아티스트로서는 최단 기간입니다. 이틀간 모은 팬은 모두 합해 9만 1천여 명. 뉴진스는 150분간 20곡이 넘는 노래를 라이브로 소화하며 팬들의 사랑에 답했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멤버 하니의 솔로 무대였습니다. 일본의 원조 국민 아이돌 마스다 세이코가 1980년 발표한 푸른 산호초를 커버했는데 하늘하늘한 치마에 검은 단발까지 원곡 가수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일본 중년 팬들에겐 풍요로웠던 버블 경제 시절 특유의 향수를, 젊은 팬들에게는 신선함을 선물했습니다. SNS에서도 무대는 큰 화제가 됐고 이번 공연이 한일 음악 문화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뉴진스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인 슈퍼내추럴의 가사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일본어로 바꿔 부르는 틀을 깨고 한국어 가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한국어 그 자체로도 한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이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저변을 넓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중년 남성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한류의 팬층이 기존의 여성 위주에서 더 저변이 확대되는, 실제로 뉴진스 오지상, 뉴진스 아저씨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일본 언론도 공연 전후 뉴진스를 일면에 내세운 특별판을 제작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4차 한류 붐의 중심에 선 뉴진스. 내년엔 월드 투어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어제 새 디지털 싱글 포에버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곡은 베이비몬스터의 당당함을 가득 담은 YG표 서머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에버는 아이튠즈 3개국 톱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